2025년 10월의 어느 늦은 오후,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 3층, 김춘자 할머니 72세의 집은 늙은 고양이 나비의 가르랑 소리만이 채우는 고요의 왕국이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내외는 멀리 캐나다로 이민 가버린 뒤 그녀의 세상은 텔레비전 속 막장 드라마와 베란다에서 볕을 쬐는 화초들이 전부인 듯했다. 볕이 가장 따스하게 스며드는 창가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던 그때 정막에 익숙해진 귀를 찢듯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춘자 할머니는 무심하게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민수야. 흐흐흐. 엄마, 나 어떡해?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하고 절박한 젊은 남자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들 민수. 하지만 춘자 할머니의 미간이 순간 미세하게 좁혀졌다. 30년을 넘게 들어온 아들의 목소리치고는 톤이 미묘하게 높았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민수는 울 때 코를 훌쩍이는 버릇이 없었다. 어릴 적부터 감정이 북받치면 말을 잇지 못하고 딸꾹질을 하는 아이였다. 이놈 봐라. 그녀는 순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능숙하게 감췄다. 형사였던 남편은 입버릇처럼 말했다. 가장 이성적이어야 할 순간은 가장 화가 날 때다. 감히 신성한 어머니의 마음을 들먹이며 사기를 치다니. 그녀는 뜨개 바늘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결심했다. 이 연극, 장단 맞춰주다 못해 판을 새로 짜주마. 민수야, 너 한국엔 언제 왔어? 무슨 일인데 그래? 할머니의 목소리는 걱정과 불안으로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완벽한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엄마, 내가 급하게 들어올 일이 있었어. 근데 내가 사람을 쳤어. 으엉엉. 오토바이랑 부딪혔는데 사람이 많이 다쳤대. 합의 안 하면 나 구속된대, 엄마. 며칠 전 경로당에서 이장댁박 씨가 당할 뻔했다며 치를 떨던 바로 그 수법이었다. 아이고 일을 어째.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니? 얼마면 되는데?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쾌재를 부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일단 급한 대로 5천만 원만. 5천? 알았다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근데 민수야. 너 지금 어디 경찰서에 있는 거야? 춘자 할머니는 일부러 더 어수룩하고 정신없는 목소리를 냈다. 그녀의 진짜 연극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아니야, 엄마. 오면 안 돼. 지금 검사님이랑 같이 있는데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알리면 안 된대. 곧이어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훨씬 차분하고 권위적인 톤이었다. 어머님 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김영철 검사입니다. 김영철 검사라. 춘자 할머니는 낡은 달력 뒷면에 김영철 검사라는 이름을 흘려 썼다. 아이고 검사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저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합의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계좌로 5천만 원을 입금하시면 네, 검사님. 근데 제가요. 나이가 많아서 인터넷 뱅킹 이런 건 할 줄을 몰라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순진한 노인의 목소리로 하소연했다. 그렇다면 저희 직원을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준비해 두시면 저희 직원이 안전하게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다. 춘자 할머니는 그들이 제안한 판 위로 기꺼이 올라탔다. 아이고,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럼 돈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은행 가서 찾아야 하는데 제가 한 번에 그렇게 큰 돈을 찾아본 적이 없어서. 춘자 할머니의 밑밥 깔기는 계속됐다. 그녀는 일부러 은행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어느 은행에 가야 하냐, 창구 직원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의심을 안 하냐 등등. 이 모든 질문은 시간을 벌고 상대를 안심시키고 결정적으로 상대의 정보를 캐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전화를 끊지 않은 채 그녀는 조용히 휴대전화 자판을 눌러 112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보이스피싱 중. 연기하며 시간 끄는 중. 위치 추적 요망. XX빌라 302호. 놈들이 집에 사람 보낸다고 함. 한편 춘자 할머니의 집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어느 오피스텔.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김영철 검사 역할을 맡은 박 팀장 38셀은 헤드셋을 쓴 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맞은편에서는 아들 역할을 했던 신참 조직원 22세의 안절부절 못하며 박 팀장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팀장님 된 겁니까? 거의 다 넘어온 것 같은데. 야, 조용히 해. 이 할망구 순진한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빡세네. 박 팀장은 수화기에 대고는 한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은행 직원에게는 아들 유학 자금 보낸다고 둘러대십시오. 요즘 은행원들 오지랖이 넓어서. 그는 친절하게 사기 대처법까지 알려주고 있었다. 그 사이 춘자 할머니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경찰에게서 온 답신이었다. 상황 파악 완료. 계속 통화 유지해 주십시오. 인근 지구대와 형사팀 애공조 요청. 잠복조고 출발합니다. 절대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춘자 할머니의 연기는 더욱 물이 올랐다. 검사님, 돈을 찾으러 가야 하는데 제가 무릎이 아파서. 가는데 1시간은 좋게 걸릴 거예요. 전화 끊지 말고 나랑 계속 통화해주면 안 될까요? 가는 길이 무서워서 그래. 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박 팀장은 어이가 없었지만 5천만 원을 생각하며 인내심을 발휘했다. 할머니는 외투를 챙겨 입는 척, 현관문을 여는 척, 계단을 내려가는 척, 온갖 생활소음을 만들어내며 그를 완벽하게 속였다. 실제로는 여전히 창가 소파에 앉아 유유히 나비의 털을 쓰다듬고 있을 뿐이었다. 아이고, 숨차라. 검사님, 나 지금 버스 탔어요. 은행 가려면 2정거장 더 가야 해. 춘자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박 팀장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전환하고 신참에게 들으라는 듯 낄낄거렸다. 이 할망구 완전 영화를 찍네. 그 시각 춘자 할머니는 정말로 집을 나선 상태였다. 하지만 은행이 아닌 동네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즉흥적인 추가 시나리오였다.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놈들이 의심할 수 있었다. 직접 움직이며 상황을 만들어야 했다. 산책로 입구, 그녀는 매일 인사를 나누는 경비원 아저씨와 마주쳤다. 그녀는 수화기를 손으로 살짝 맞고 경비원에게 눈짓하며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김서방. 장모님 병원비는 잘 해결됐는가? 내가 보내준 돈으로 꼭 회차하셔야 할 텐데. 경비원은 어리둥절했지만 할머니의 다급한 눈짓을 보고는 대충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기 너머의 박 팀장은 김서방이라는 존재에 잠시 긴장했지만 병원비 이야기라는 말에 다시 안심했다. 잠시 후 휴대전화에 문자가 도착했다. 빌라 입구에 형사 2명 도착. 잠복 중.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인 상착이 파악되면 바로 알려주십시오. 이제 덫은 놓였다. 남은 것은 늑대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드는 일뿐이었다. 검사님, 나 지금 은행 앞인데. 갑자기 겁이 나네.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죠? 춘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상대를 떠보았다. 그럼요, 어머님. 돈만 건네주시면 1시간 안에 아드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겁니다. 알았어요. 그럼 돈 찾아서 집에 가 있을게요. 우리 집 주소는 XX동 XX빌라 302호예요. 직원분 오시면 현관 비밀번호는 실제와 다른 번호 누르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오피스텔에서 이 통화를 듣고 있던 박 팀장은 현금 수거책 빼빼 25세, 마른 채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XX빌라 302호. 할망구 돈 찾아서 들어감. 30분 뒤 출발해. 비번 XXXX. 춘자 할머니는 마지막 확인 사살에 들어갔다. 근데 직원분은 어떻게 생겼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큰 돈을 줘야 하는데. 20대 후반의 건장한 청년입니다.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을 겁니다. 오른손에 작은 흉터가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검은 후드, 청바지, 오른손 흉터. 춘자 할머니는 이 정보를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경찰에게 전송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춘자 할머니는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알았어요. 그럼 집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아들만 무사하면 돼요. 약 30분 후 빌라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다. 춘자 할머니는 숨을 죽였다.
현관 도어록을 누르는 소리, 그리고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기계음이 반복해서 들렸다. 어머님,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나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김영철 검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나, 내가 늙어서 그걸 잘못 알려줬나 보네. 미안해요, 젊은이. 내가 지금 문 열어줄게. 춘자 할머니는 조용히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는 대신 수화기를 입에 바싹 대고 아주 차분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보게, 젊은이. 순간 수화기 너머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70년 세월의 연륜과 지혜가 담긴 서리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인생 그렇게 살면 못 써.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네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야. 지금 자네가 보낸 그 아까운 청춘, 문 앞에서 아주 좋은 인생 공부를 하고 있을 걸세.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님? 박 팀장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감히 누굴 보고. 그리고 자네, 아까부터 자꾸 코를 훌쩍이던데. 우리 민수는 우는 버릇이 아주 고약해서 울 때 꼭 딸꾹질을 한다네. 다음에 사기칠 땐 그런 디테일도 좀 챙기게나. 그 순간 문 밖에서 꼼짝마. 경찰이다. 하는 우렁찬 외침과 함께 무언가 넘어지고 저항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수화기 너머의 박 팀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욕설을 내뱉었다. 춘자 할머니는 마지막 한마디를 나직이 던졌다. 아, 그리고 김영철 검사님. 다음번엔 좀 더 똑똑한 늑대를 보내셔야 할 거야. 오늘 온 녀석은 너무 풋내기라. 이 늙은 여우의 상대가 못 되는구먼. 툭. 춘자 할머니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다. 제7장 여우 할머니의 전설. 잠시 후 춘자 할머니의 집 현관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경애와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덕분에 현금 수거책을 검거했습니다. 이 친구를 추궁해서 총책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김춘자 할머니는 동네의 전설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방송까지 타게 되었다. 며칠 뒤 캐나다에 있는 진짜 아들 민수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엄마, 뉴스 봤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근데 그러다 위험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화면 너머 아들의 얼굴은 자랑스러움과 걱정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춘자 할머니는 그저 인자하게 웃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딸꾹질하며 울던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노인들에게 경각심과 함께 통쾌한 용기를 주었다. 더 이상 그들은 보이스피싱의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언제든 여우처럼 현명하게 늑대를 사냥할 수 있는 존경받아 마땅한 어르신이었다. 다시 평온을 되찾은 춘자 할머니의 빌라.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그녀는 뜨개질을 마저 시작했다. 늙은 고양이 나비는 여전히 그녀의 무릎 위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세상은 언제나처럼 시끄럽게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나가고 있다.